그 동영상이 세상에 풀린 순간부터 강다윗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7년 전 판사 시절의 강다윗이 있었다. 늦은 밤 법원 뒷문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건네는 사과 박스 하나. 강다윗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차 트렁크에 싣는다. 15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무게는 강다윗의 모든 것을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사과 박스요? 박기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다윗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나도 몰랐어요. 그날 밤 강다윗이 기억하는 건 명확했다. 산재 사건 원고 측 보호자였던 한 남성이 재판 후 찾아왔고 판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사과 박스를 건넸다. 강다윗은 거절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사과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직접 키운 거예요 라며 억지로 차에 실어놓고 갔다. 강다윗은 집에 가서야 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서 사과 대신 두툼한 봉투 5개를 발견했다. 총 5천만 원이었다. 강다윗은 즉시 돌려주려 했지만 그 남성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강다윗은 법원 청년부서에 신고했고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됐다. 기록도 남았고 절차도 투명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영상만 잘라서 유포한 것이다. 맥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오직 강다윗이 돈을 받았다는 이미지만 남긴 채. 신고 기록 있잖아요. 박기쁨이 말했다. 강다윗은 쓴웃음을 지었다. 있죠. 하지만 영상은 이미 퍼졌어요. 사람들은 해명보다 의혹을 먼저 믿거든요. 박기쁨은 할 말을 잃었다. 강다윗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다윗을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다른 것이었다. 이 영상을 왜 지금 푸는 거죠? 박기쁨의 질문에 강다윗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최근에 옛날 사건 기록을 다시 요청했어요. 바로 그 산재 사건이요. 2018년 여름 당시 판사였던 강다윗은 한 산재 사건을 맡았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사건이었다. 유족들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를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노동자 본인의 부주의라고 맞섰다. 재판은 치열했고 증거는 팽팽했다. 그런데 재판 중간 원고 측 증인 2명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다. 안전장비는 충분했다,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쪽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강다윗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법적으로 증인의 증언 변경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유족들은 항소도 포기한 채 사라졌다. 강다윗은 그 판결 후 몇 달간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증인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급격했고 유족들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추적해봤지만 모든 관련자들이 입을 닫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다윗은 그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다. 그러다 최근 공익 변호사가 된 강다윗은 우연히 비슷한 패턴의 산재 사건을 접했다. 똑같은 건설사, 똑같은 변호인단, 그리고 똑같이 증언을 번복하는 증인들. 강다윗은 직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7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요청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동영상이 터진 것이다. 이건 경고예요. 강다윗이 박기쁨에게 말했다. 더 파헤치지 말라는. 박기쁨은 강다윗의 말을 듣고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7년 전 강다윗에게 사과 박스를 건넨 남성의 신원부터 추적했다. 공식 기록상 그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 사망한 노동자의 매형이었다. 하지만 박기쁨이 직접 찾아가 본 김철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저는 판사님께 사과 박스를 준 적이 없어요. 김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 끝나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고 법원에 다시 간 적도 없어요. 박기쁨은 그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 김철수는 화면 속 인물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 저 아니에요. 체격도 다르고 옷차림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박기쁨은 전율을 느꼈다. 누군가 김철수를 사칭해서 강다윗에게 돈을 건넨 것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뒀다가 7년이 지난 지금 터뜨린 것이다. 왜 7년 전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박기쁨이 물었다. 김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아마도 판사를 협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재판이 우리 쪽으로 기울면 저 증거를 내밀어서 판결 무효화시키려는 보험 같은 거죠. 박기쁨은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과박스는 뇌물이 아니라 덫이었다. 강다위 씨 유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든 불리한 판결을 내리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것이다.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즉시 터뜨려서 판결을 무효화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강다윗을 위협하는 카드로 쓸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박기쁨의 질문에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재판 당시 회사 측 변호인단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OM 파트너스였어요. 박기쁨이 이 사실을 들고 프로보노 팀 회의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장영실은 자료를 검토하며 표정을 굳혔고 황준우는 노트북 화면만 응시했다. 유난희만이 박기쁨을 반갑게 맞이했다. 7년 전 그 사건 우리 로펌이 변호했어요. 박기쁨의 말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장영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어? 박기쁨이 서류를 넘겼다. 책임 변호사는 오규장 설립자님이었고 실무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오정인 대표님이 하셨어요. 당시엔 시니어 변호사셨죠. 황준우가 한숨을 쉬었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유난히가 끼어들었다. 잠깐, 그럼 대표님이 사과박스 작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기쁨은 확답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실무 변호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장영실이 문장을 완성했다. 강다윗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더 조사해봤어요.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비슷한 패턴이 최소 5건은 더 있어요. 모두 OM 파트너스가 피고 측을 맡았고 모두 원고 측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으며 모두 합의나 패소로 끝났어요. 증거는요? 장영실이 물었다. 강다윗이 USB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사건 기록, 증인 인터뷰,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오규장 변호사의 비자금 계좌 흔적까지. 회의실이 술렁였다. 황준우가 경악했다. 그걸 어떻게 구했어요? 강다윗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기쁨을 바라봤다. 박기쁨은 강다윗의 눈빛에서 각오를 읽었다. 이 남자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 장영실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걸 공개하면 로펌 전체가 흔들려요. 우리 프로보노 팀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유난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묻어요? 황준우가 답했다. 묻으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고. 박기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폭로하면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그 딜레마는 하루아침에 풀리지 않았다. 대표실에서 오정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다윗이 파헤치는 과거 사과박스의 진실, 그리고 오규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까지. 그녀는 7년 전 그 사건의 실무 변호사였지만 사과박스 작전은 전혀 몰랐다. 증인 매수도 비자금 계좌도 오규장 혼자 처리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오정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었다. 승소 확률이 낮았던 사건들이 너무 쉽게 승리로 끝났고 증인들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곤 했다. 그녀는 의문을 가졌지만 결국 묻지 않았다. 승소가 곧 성과였고 질문은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침묵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오정희는 오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강다윗 변호사가 너무 깊이 파고 있어요. 오규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알고 있네. 동영상으로도 안 멈추더군. 오정인이 물었다. 선배님이 동영상 유포 지시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가 알 필요는 없어. 다만 로펌을 지키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나. 오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로펌을 지키는 것과 진실을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강다윗을 지지하기로. 다음 날 오정희는 프로보노 팀을 소집했다. 내가 협조하겠어. 그녀의 선언에 모두가 놀랐다. 7년 전 사건의 내부 문서와 당시 정황을 모두 제공할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현재 의뢰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해. 강다윗이 물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도 그때 의문을 가졌었어. 하지만 묻지 않았지. 그게 후회돼.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 오정인의 협조로 프로보노 팀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오정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그녀는 단순한 협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규장의 딸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오정인은 결혼 전 성을 사용하고 있었고 로펌 내에서도 오규장과의 관계를 철저히 숨겨왔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설립자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그녀가 박기쁨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유난히가 발견한 비자금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계좌 중 하나가 오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7년 전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지만 그 계좌를 통해 거액이 움직였고 그 돈의 일부는 증인들에게 흘러들어갔다. 대표님, 이게 뭐예요? 황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정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부탁했어요. 계좌 하나만 빌려달라고. 자물쇠 받는 용도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박기쁨은 오정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몰랐어요? 오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의심은 했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 강다윗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오정희는 고개를 떨궜다. 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저를 키워준 법의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이 손으로 아버지를 고발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들은 알아요? 장영실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대표님이 우리를 도운 거 아니었어요?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게 만들려고.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프로보노 팀은 갈림길에 섰다. 오정인의 계좌까지 공개하면 증거는 더 확실해지지만 오정인도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그 부분을 빼면 오규장의 범죄를 완전히 입증하기 어려웠다. 저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오정인이 결연하게 말했다. 제 계좌도 공개하세요. 저도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의심하면서도 외면했으니까. 박기쁨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그럼 대표님은 끝이겠죠. 변호사 자격도 로펌도 평판도 모두 잃을 거예요. 오정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적어도 거울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오정희는 아버지 오규장을 만나러 갔다. 오규장은 딸의 표정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챘다.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전 변호사예요.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오규장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내 계좌를 찾아낸 거냐? 아니요. 프로보노 팀이 찾았어요. 하지만 저는 막지 않았어요. 오규장은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건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너만은 깨끗하게 살길 바랐어. 그래서 아버지는 더러워지신 거예요? 오정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저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오규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제 계좌도 포함해서. 오정인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멈추세요. 마지막 남은 존엄만이라도 지키세요. 오규장은 쓸쓸하게 웃었다. 존엄? 그런 게 내게 남아있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인아, 한 가지만 알아라. 난 나쁜 사람이 되려고 이 길을 걷지 않았어. 단지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의뢰인을 위해서, 로펌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를 위해서. 저는 이런 걸 원한 적 없어요. 오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정직한 변호사이길 바랐어요. 오 규장은 딸을 안았다. 미안하다. 너를 이런 선택 앞에 세워서. 오정인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포옹이 될 것임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틀 전 오 규장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법조계와 재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흘렸다. 판사들의 골프 접대 명단, 검사들의 취업 청탁 기록, 대기업 법무팀과의 유착 관계까지 폭탄급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만 망하지는 않는다. 오 규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했다. 너희도 깨끗하지 않다고. 법조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오 규장의 폭로로 여러 고위 법조인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오히려 강다윗의 고발이 묻힐 위기에 처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카드였군요. 오정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서 자신의 죄를 상대화시키려는 거예요. 박기쁨이 분노했다. 이러면 사과박스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요. 사람들은 법조계가 원래 다 그렇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강다윗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초점을 더 명확하게 잡아야죠. 오 규장 변호사의 범죄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법방해라는 걸 부각시켜야 해요. 유난히가 긴급히 보고했다. 오 규장 변호사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황준우가 놀라며 물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장영실이 냉정하게 분석했다. 폭탄을 터뜨려 놓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거죠. 법조계 전체가 혼란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오정인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도망가시려고요? 오 규장은 인정했다. 그래. 여기 남아봤자 내게 남은 건 감옥뿐이야. 그럼 모든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오정인은 전화를 끊고 프로보노 팀에 말했다. 기자회견 일정을 당겨요. 내일 당장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가기 전에. 강다윗이 우려했다. 준비가 덜 됐는데. 상관없어요. 완벽한 준비보다 지금 당장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프로보노 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다윗이 사과박스의 진실을 공개했고 박기쁨이 7년간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정인이 단상에 올라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저는 오정인입니다. 그리고 오 규장 변호사의 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제 아버지는 지난 15년간 사법정의를 농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의심하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책임도 인정합니다. 오정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정황을 모두 공개했다. 법적으로는 공범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방조했다고 인정했다. 저는 오늘부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자격 반납을 신청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검찰이 오 규장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오 규장은 이미 자택을 떠난 상태였다. 공항 곳곳에서 수색이 시작됐지만 오 규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오정인은 아버지로부터 마지막 문자를 받았다. 정인아, 미안하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나는 비겁한 아버지지만 적어도 용기 있는 딸을 뒀구나. 자랑스럽다. 오정인은 휴대폰을 꽉 쥐고 흐느꼈다. 3일 후 오 규장은 국내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다. 그는 도피하지 않았다. 대신 숨어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자신이 연루시킨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정리하겠네. 오 규장은 자수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정인아, 아버지 때문에 힘들겠지만
너는 계속 변호사로 남아라. 내가 더럽힌 이 길을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다오. 오정희는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지, 면회 갈게요. 오지 마. 내가 날 볼 필요는 없어. 그냥 좋은 변호사가 되라. 오규장의 자수 이후 법조계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사과박스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이 명확해졌다. 여러 법률이 개정됐고 로펌의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됐다. OM파트너스는 큰 타격을 입었다. 주요 고객사들이 떠났고 파트너 변호사 절반이 로펌을 떠났다. 하지만 프로보노 팀은 남았다. 그들은 새로운 OM파트너스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오정희는 약속대로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지 않았다. 대신 3년간 무보수 공익 변호를 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받아들였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망친 것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는 있을 거예요. 강다윗과 박기쁨은 오정인과 함께 새로운 프로보노 팀을 이끌었다. 그들은 과거 오규장이 변호했던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재심을 도왔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명확했다. 1년 후 강다윗은 교도소에 오규장을 면회했다. 왜 왔나? 오규장이 물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다윗이 대답했다. 왜 사과박스를 쓰신 거예요? 당신은 실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변호사였잖아요. 오규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네.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기고 싶었어. 그게 의뢰인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다 보니 선을 넘게 됐어.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모든 걸 잃었네. 강다윗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교훈은 남았어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정직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오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인이를 잘 부탁하네. 내 딸이지만 나보다 나은 변호사야. 프로보노 팀은 계속해서 싸웠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정의는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과박스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더 투명한 법조계, 더 공정한 재판, 더 많은 피해자 구제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 오정희는 가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딸인 것은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짊어져야 할 무게니까요. 오규장은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게 맞아. 사과박스 안의 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고 침묵을 강요하는 무기였으며 정의를 왜곡하는 덫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변화의 신호탄이자 개혁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프로보노 팀의 사무실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다. 정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졌다.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오규장의 죄는 끝났지만 오정인의 속죄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프로보노 팀 전체가, OM파트너스 전체가, 그리고 법조계 전체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였다.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무게였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